안녕하세요. 네, 음력설도 2023년을 우리가 지내게 됐습니다.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 시골 집에 갔다 왔습니다. 오전 한 10시쯤에 출발하려고 고속도로를 서초 IC를 들었었더니 그때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들어왔다가 오후 4시쯤 출발했더니 막히지 않고 시골 집에 갔습니다. 함창 점촌 IC에 내려서 현수막을 하나 달려고 했더니 벌써 그 점촌에 계신 분들이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 집에 들어오는 그 사거리에 하나 달고 하나 남았다고 그 점촌 상주 톡방에 올렸더니 항희수 씨가 함창이 못 달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22일 날 오후에 만나서 함창 그 버스터미널 앞에 달았습니다. 네, 올해가 좀 중요한 해라 동지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또 열심히 또 싸워보자고요. 내년 총선에 조은진 대표님 등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국회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하여튼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올라왔어요. 24일날. 네, 아침에 뭐 시골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뭐 춥기는 한데 또 운전하고 오니까 차 속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밖에서는 되게 춥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1월 12일 날 선고받았던 조은진 대표님이야 선고받았던 판결문을 받아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참 이원중이라는 판사가 자파가 아니라면 이런 판결은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원중 판사가 사실 이 재판을 해도 이 판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판결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원중 판사가 참 이렇게 요상하더라고요. 말은 서울 출생이긴 한데 목포, 광주 이런 데로 많이 돌아다녔다가 2017년 5구 대선 때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 5구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2017년 3월 10일 날 그 탄핵 반대 때 일어났던 희생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화당의 정당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선고가 끝나고 나니까 이 판사 성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쪽의 판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끝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최수원 씨가 안민석을 명의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그 1심은 최수원 씨가 이겼어요. 안민석한테 1억 손해배상을 하라 라는 재판에서 이겼다가 항소심, 그 남부법원에서 다 열렸거든요. 작년 5월 달에 항소심인데 최수원 씨가 졌어요. 그래서 져서 제가 재판을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정유라한테 알려줬더니 정유라가 그 판사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참말로. 그랬더니 그 최수원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그 사건에 민사소송 했던 그 판사가 2014년도 제주도에서 그 전국 체전이 열렸을 때 그 성마대에만 제주도에서 안 열리고 인천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대한성마협회하고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해서 제주도가 손해를 봤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성마대회가 제주도에서 안 열렸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때에 제주도에서 이 재판을 한 판사가 최수원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그 재판의 판사였어요. 그런데 또 2014년
체전이 또 어쩐 체전입니까? 그 인천에서 열렸던 성마대에 정유라가 우승한 단체전에서 우승한 그 대회 아니었어요? 참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박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연결된 안민석이가 굉장히 괴롭혔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그 판사가 최순실 씨한테 패소 판결을 냈던 그 판사가 이 재판, 최순실 씨가 안민석을 고소한 그 재판의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판사였어요. 참 이렇게 참 역사적인 사건에 역사적인 재판에 판사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원중이도 2017년 5구 대선 때 제주도에서 그 선거 관련으로 선관위 맡으면서 정말 이 5구 대선 또 탄핵 사건 우리 공화당의 성격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판사라고 봐야 되겠죠. 판결문을 뭐 1월 12일 날 판결문을 듣고 했지만은 판결문을 받아서 다시 다 읽어봤더니 참 이거는 정말 좌파 판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판결문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응? 그래서 동지들도 다시 한번 아실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한번 그 선고가 아마 30분 정도가 안 걸렸을 거예요. 제가 또 읽는 속도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동지들께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처음에 그 판결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 있고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나다로 있습니다. 다 모욕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 조은진 대표님부터 8명 쭉 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변호인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문 피고인 조은진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최초로 이동환, 김동우, 변성근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영구, 신준현, 양지구 이 세 분은 국선 변호인을 뭐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세 분은 국선 변호인을 썼다고 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결심 때 선고 때 같이 오셔갖고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세 분은 징역 2월에 피고인 송영진은 벌금 100만 원에 각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송영진이 뭐 이거 뭐 다 아는 뭐 1일 10만 원 노역장치하고 뭐 집행유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조은진은 2020년 6월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년 9월 30일 확정되었다. 서울역에서 현송원이 지나갈 때 인공기 김정은 얼굴 그림을 태웠다고 해서 이거 집시법 위반 집회 신고를 내질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기자회견이 아니고 집회였다. 이렇게 해서 벌금 100만 원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이것을 범죄 사실로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1. 피고인 조은진 1. 피고인 조은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이었고 대한애국당 2019년 6월 24일경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의 대표다.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게재한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02시간 전부터 48시간 2일 전에 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1월 20일경 북한 선수단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기간 2018년 2월 9일에서 2월 25일 이하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한다. 참가를 최종 승인하였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오는 것을 참가하는 것을 최종 승인하였고
네, 1월 20일 날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사실 뭐 이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3번인가 했었죠. 제가 2011년인지 이때 독일 뮌헨에서 평창올림픽 선정되는 걸 들었다고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평창에서 올림픽 여는 것은 2011년도인가 이때 확정이 됐는데 2018년 1월 20일 다 돼서 시간이 다 돼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을 최종 승인, 굉장히 급작스럽게 문재인이가 엄청 졸라댔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현송월 3진현 관현악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본지는 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추어서 2018년 2월 6일, 이것도 뭐 급하게 된 거네요. 2월 6일 동해시 묵호 진동에 있는 묵호항으로 입항하여 강릉 및 서울에서 공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한애국당 대표로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대하고, 이거 대한애국당만 반대한 게 아니고 뭐 좌파들 외에는 전부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었었나요? 에? 국민의힘당은 입쳐갖고 있었을 테고 모든 국민들이, 우파라는 국민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었죠. 예. 정당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공화당하고 당시에 대한애국당하고 뭐 자한당이었나요? 그거 다 국민의힘당, 배신당 그 2개밖에 없었는데 이런 행동을 할 정당은 대한애국당 뿐이었었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대하고 모든 우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대한애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북한예술단 본진이 위 묵호항에 입항하는 일시에 맞추어 묵호항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8년 2월 5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일 2월 6일 오후 4시 묵호항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뭐 집회를 48시간 전까지는 경찰서장에게 제출, 신고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됐잖아요.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2월 5일 제가 뭐 시차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2월 4일 날 몇 시에 했는지 또 2월 5일경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고 뭐 기사로 나오니까 네, 그 페이스북에 쓰고 그 다음날 2월 6일 날 묵호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회 신고를 48시간 전에 할 시간이 없었죠. 네. 북한예술단 본진이 내일 6일 오후 5시쯤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왜 이것을 그렇게 숨기고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급하게 진행을 했고 불이 나게 이걸 진행을 했고 어떻게든 북한에서 와야 되니까 내일 6일 오후 5시쯤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뭐 우리 대한애국당만 오라는 게 아니고 애국 국민들 총동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뭐 몇 명이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네. 많은 분들이 묵호항에 모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대한애국당 카페 게시판에 위 게시글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대한애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로 하여금 2018년 2월 6일경 묵호항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6일 15시경 묵호항 남방파제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5개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여기 보면 장소나 이런 걸 적시해야 될 텐데 아니 묵호항에 그날 여기서 그 집회 신고를 하려면은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갈 사람도 없었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집회 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장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었죠. 관할 경찰서장에게 5개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 모인 대한애국당 당원 및 지지자 등 200여 명과 함께 북계 만경봉호 입항을 반대한다. 대한애국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은 평양올림픽 절대 반대한다. 다 그러지 않았나요?
문재인 좌파들만 빼고는 다 반대했고 평양 올림픽 된다고 다 걱정을 했죠.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문재인 정권이 국민적 반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어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예, 우파라면 다 똑같이 이렇게 느꼈어요.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였고 가뜩이나 위기 상태인 한미동맹을 회복불능 상태로까지 몰고 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북한 만경봉 92호의 묵황 입항은 그동안 남북 간 합의 내용에 없이 북한의 예술단 방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문재인이 엄청 북한에서 졸라서 사실 뭐 북한에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 졸라서 겨우 1월 20일 날 IOC에서 허락을 했고 2월 4일 급하게 현성월 간현악단이 묵황에 들어와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한다. 아주 비밀스럽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 뭐 이거를 미리 알고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날짜였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시법 위반했다고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평양 올림픽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 내용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둔 북한 인공기, 한반도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존칭은 끝까지 써줍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사진 배너 등에 불을 붙여 소유하고 피고인은 만경봉호가 들어올 때 우리는 김정은을 화형시켰고 우리가 인공기를 불태웠고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 성조기 이런 거 태우는 건 아무 죄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인공기를 불태웠고 우리는 한반도기를 불태웠습니다. 도저히 평양 올림픽으로 만든 것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다 깨부수고 시장경제 다 말아먹고 젊은이들 희망과 꿈 다 적게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왼쪽 눈으로만 보는 세상, 그 세상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수를 욕하고 있는 저 배가 이 묵황에 오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네, 이게 우파적인 시각인 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때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었죠. 대한애국당만 그쪽에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애국단체들이 거기 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만 당시 대한애국당만 가서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단체들이 가서 화형식을 많이 했어요. 김정은 좌파,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권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유린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개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5개 집회를 주최하였다. 72시간 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시간을 문재인이가 주지 않았었잖아요. 모욕. 피고인은 우리 공화당의 대표이고 피해자 신동그랑 원은 강화문 광장 남측 세월호 기억공간 부근에서 이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6시에 강화문 텐트에서 6시에 기자회견 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 여자네요. 머리가 산발을 해갖고 엄청 놀렸던 그 여자. 이 여자가 고소를 한 거네요. 피해자 신동그랑 원은 광화문 광장 남쪽 세월호 기억공간 그 옆에 그 통나무로 된 서울시의 박은순이가 만들어준 그곳 기억공간 부근에서 세월호 관련 전단지를 부근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계속 우리를 자극을 했던 여자잖아요.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로서 우리 공화당의 기자회견장 등지에서 그 참가자들과 다툼이 수여 있었던 사람이다. 알긴 아니에요. 피고인은 2017년 7월 4일 18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호에 있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업공간 앞 부근에서 우리 공화당 주최의 기자회견을 하던 중 근처에서 저는 대한애국당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세월호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던 여자에게, 그러니 이 여자가 우리를 자극하고 그 앞에서 이런 짓을 했잖아요. 대한애국당 아니면 우리가 기자회견할 때 좀 떨어졌어야지 그 앞에서 알짱대면서 우리를 자극했었잖아요. 저는 대한애국당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세월호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에게 어이 좌파 빨갱이 까불지 말고 저리 가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냐? 라는 말을 하여 다수의 우리 공화당원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뭐가 모욕인지 모르겠어요. 좌파 빨갱이, 아니 뭐 좌파가 듣기 싫다, 빨갱이가 듣기 싫다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좌파 활동하는 거를 좌파라고 그러고 빨갱이 활동하는 걸 빨갱이 하라고 통상적으로 그러죠. 이름을 모르니까. 그럼 뭐 더 심한 말로 해야 되나요? 아니 뭐 빨갱이 짓 하니까 빨갱이는 나가라, 좌파하니까 좌파 활동하니까 좌파 보고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모욕이라고 모욕스러운 말 하지 말으면 되죠. 아니 뭐 우파 보고 우파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우파는 우파한테 우파라고 그러고 좌파한테 좌파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 모욕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우파라고 그러면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2. 피고인 송영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우리 공화당의 대외협력실장이고 대한애국당에서 개최하는 집회 등을 준비, 신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0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음에도 정부 발표 등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의 안보의식 등에 대해 규탄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고 당원 등에게 이를 공지하고 2019년 5월 10일 18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0에 있는 광화문 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인근에 모이도록 하였다. 네, 문재인이가 이날 북한에서 쏜 미사일 발사체를 보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한, 이날 제가 기자 아마 그 기사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니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낼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판사님. 그리하여 2019년 5월 10일 17시 40분경부터 같은 날 19시경까지 위 광화문 광장 내 이순신 동상 앞 인근에서 약 30명의 당원 및 지지자 등 참석자들은 대한애국당이 묻습니다. 왜 북한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때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방송들이 우파 유튜버들은 우파 방송들은 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당이라고 해봤자 네, 당시 자한당은 입체 닫고 있고 배신자들은 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파 정당을 해봤자 대한애국당밖에 행동할 정당이 없었죠. 네, 다시 그래야 2019년 5월 10일 17시 40분경부터 같은 날 19시 경까지 위 광화문 광장 내 이순신 동상 앞 인근에서 약 30명의 당원 및 지지자 등 참석자들은 대한애국당이 묻습니다. 왜 북한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니? 문재인 안보 파탄 정권 대한애국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북한 미사일이라고 왜 말을 못해? 발사체, 발사 이걸 지금 말이라고? 안보 파탄, 재앙 문재인씨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발사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학생기 등을 통해 당가 등의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고 피고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불상 발사체라고 설명하는 등 안보 관련 현 정부 규탄 목적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사회를 보고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문여무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은 4일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4일이었네요.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문재인이가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뭐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그때까지 일주일이 지나도 문재인은 미사일이라는 말을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판사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말로 미사일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내용 등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어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은 현 정부는 국민의 안보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말하고 가짜 평화파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대한애국당 홍보팀장은 문재인 자체로 안보 재앙이다.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면 미사일이다. 정부는 불상의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등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각 발언 후 대한애국당의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자. 문재인 안보 파탄 정권 규탄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대한애국당과 함께 지켜내자. 라는 등을 선창하고 참가자들은 승리하자, 규탄한다, 지켜내자 라고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각 발언자의 발언 중간에 문재인이 입법부, 사법부, 언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독재 정권이다. 북한이 두려워서 북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대한애국당만이라도 나서서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발표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오직 대한애국당만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실체를 밝히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판사님? 이로써 피고인은 5개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5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것으로 해서 72시간 전에, 아니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항소에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인 변성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이네. 3. 피고인 변성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우리공화당의 제1사무부총장 및 조직실장이고, 피해자 노땡균은 동해 일출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튜버 김땡호인데 김창호네요. 김창호가 신고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창호가 고소한 게 아니고 노땡균이라는 인간이 고소한 거였네요. 네, 우리공화당 대표인 조원진은 2019년 5월 18일 11시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위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후 같은 날 서울역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 방면의 횡단보도를 건너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때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일행 등 10여 명과 집회 준비를 하고 있던 김창호가 횡단보도를 건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조은지를 보고 그러니 왜 시비를 건답니까? 좌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겠어요, 판사님? 네. 조은진, 야, 정치 사기꾼. 자, 이런 거는 모욕이 아닌가요? 에?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옆에서 이런 걸 듣는 사람들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은진, 야, 정치 사기꾼. 참, 사기친 게 뭐가 있어요? 조은진, 야, 정치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면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다가갔으면 김창호는 어떻게 하려고 했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김창호를 제지하려 하고 불쌍해 여러 명의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김창호를 향해 오며 현장은 순식간에 조은진 및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김창호가 대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창호가 계속 이런 걸 노렸죠. 폭력 유발을 유도를 해서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게 김창호의 그 특징 아니겠어요? 네.
피고인은 우리공화당 홍보요원 최땡민이라고 한다면 최지민 같습니다. 최지민 등과 함께 2019년 5월 18일 11시 35분경에서 11시 50분경 사이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우리공화당 당원 등으로부터 분리시키자 불쌍해 당원들은 피해자를 따라가고 이에 피해자가 박근혜 석방은 절대 없다 이놈들아 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위 당원 등에게 둘러싸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죽여 빨갱이 죽여 라고 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못하러 조은지 대표가 그 피해자 그런 놈들 하나고 무슨 상대를 하겠어요. 뭘 상대를 해서 팔을 끌어당기고 했겠어요. 참.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은진을 향해 대한폭력당은 물러나라. 그러니 이렇게 계속 자극하고 있잖아요. 이 좌파들이. 아니 뭐 그 당원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도망을 가는가 물러나면 되지. 조은진 대표한테 대한폭력당은 물러나라?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석방은 절대 없다 라고 계속 외치자. 좌파들이 하는 말은 다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들은 야 이 빨갱이 새끼야 라고 외치고 위 최지민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을 잡아 팔을 아래로 꺾었다. 꺾기는 뭘 꺾겠어요. 팔을 가지고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했겠지. 뭐 꺾기는 뭘 꺾어요. 참. 팔을 아래로 꺾었다는 뭐 증거 있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겠지. 이래서 피고인은 위 최지민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최지민 이름이 나오는데 홍보 담당했다는 최지민이가 나오는데 최지민이가 지금 이 재판에서 같이 안 받은 거 보면 폭행하였다고 보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면은 이 피해자가 최지민도 고소를 했을 것 같은데 최지민이가 따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최지민이가 이 여자한테 아니 뭐 그 김창호하고 같이 했던 인간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다면 참 최지민 양한테 위로를 드리고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우리가 모르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4. 피고인 조은진 최초로 이동환 이영구 신현준 양지구 김동호 변승근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제사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2일경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0에 있는 강화문 광장 내에 천막 이동과 그늘막 한 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년 5월 11일 그 다음날 바로 박원순이가 몇 시간도 못 견뎌서 그 다음날 바로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공화당의 위천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우리가 몇 시간 갈 줄 알고 며칠 갈 줄 알고 자진 철거하고 그 다음날 불이 나게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그늘막 등을 더 설치하자 천막 등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개구장을 3차에 걸쳐 우리 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인 송영진에게 교부하였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좌파들이나 수많은 단체들이 강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특히 세월은 몇 년 동안 천막을 치고 한 것처럼 그러면 개구장을 보내서 행정대 집행을 한다고 하지 말고
벌금을 매긴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벌금을 매기면 되지. 왜 이렇게 폭력으로 뜯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지 박은순 시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이 아니 그러니까 박은순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진상규명을 했으면 됐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이 천막을 뜯어내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전부 다 벌금 매겼으면서 왜 대한애국당이 천막 친 것도 그렇게 발작을 했는데 판사님은 이런 것도 헤아려 주셨어야죠.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이 천막 등 일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결국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박은순 씨? 서울시 재생정책과 소속 공무원 100 동그라미 석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년 6월 24일 우리 공화당 송영진 대외실장의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19년 6월 25일 05시 10분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 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이 같은 날 07시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굉장히 악의적이었잖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정식으로 우리한테 와서 낭독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죠. 뭐 우리가 우리한테 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았나요? 자기네들 맘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 사실 피고인 조은진은 우리공화당 대표이고 피고인 변성건은 우리공화당 제1사무부총장 겸 조직실장이며 피고인 김동호는 우리공화당의 조직위원장이고 피고인 최철호, 피고인 이동환, 피고인 이영구, 피고인 신현준, 피고인 양재균은 각 우리공화당 당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철거 관련 계고 처분에 불응한 후 같은 달 24일경 위 천막 등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 조은진은 당원들이 많이 모이면 철거 못 들어온다. 용역 철거가 들어오면 분명히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애국 동지들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합니다. 동지들께서 많이 와주시면 우리 텐트에 있는 우리 동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됩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당원 등은 미 장소로 모여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당원 등 200여 명과 공모하여 2019년 6월 25일 05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09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위 강화문 광장 내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천막 이동과 그늘막 한 동을 둘러싼 상태로 서로 팔짱을 끼고 대회를 만들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위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고 천막 안 밖에 있던 생수동, 강목동을 투척하였다. 결국 정강훈의 그 사랑제일교회 여기도 사람들 많으니까 못 뜯어냈잖아요. 경찰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못 뜯어내고 한다는 것을 정강훈의 사랑교회에서도 못 뜯어냈는데 아니 서울시 강화문에 있었던 그 대한애국당의 대한애국당의 천막 당사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뜯어낼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사람 많으면 못 뜯어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당원들이 많이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조은진은 철거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최땡원, 박땡원, 목부위 피해자 이땡학의 뒤통수를 각각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폭행을 하려고 해서 폭행했겠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 누구도 위력을 가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당방위로 밀치고 뭐 한 경우는 있어도 정말 그 들어오는 용역들이나 경찰들 누구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었고 우리가 폭력을 먼저 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피고인 최철호, 피고인 이동환, 피고인 이영구, 피고인 신준현, 피고인 양재구, 피고인 김동우, 피고인 변성근은 안범용, 박호기, 전영희, 신동철, 이문규, 조병남, 정연욱, 이분들은 일부의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재판에서 벌금을 받은 분인데, 또 일부는 제가 또 모르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또 사건이 다른 그 사건 번호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재판에 있는 분이 빠진 분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분들 여기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건 번호하고 또 제가 모르는 번호하고 두 개 있고, 아마 조은진 대표 등까지 하면 3건이 지금 같이 있는 거네요. 예. 및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위 행정 대집행의 수행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범용, 박호기, 전영희, 신동철, 이문규, 조병남, 정연욱, 네, 이분들은 다른 사건 이제 2개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건에 있는 분들 이름하고 제가 또 모르는 분들 이름으로 보면 다른 사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사건, 네,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 공모하여, 네, 우리가 뭐 사실 그날 아침에 오면은 그 용역들이 이렇게 하자고 한 적은 없어요. 에? 그날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못 나간다고 하자 이렇게 있었지만, 그네들을 우리가 폭력을 하자, 무력을 가하자 이렇게 공모한 적은 없어요, 판사님.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 아이고 참 판사님 우리를 굉장히 가대평가하시네요.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백운석, 여기 이름을 동그라미 해야 될 텐데 이름을 다 써줬어요. 뭐 이건 법원 직원의 실수겠죠. 어쨌든 백운석, 이거 뭐 이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위 백운석 등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광화문 광장 내 불법 인공 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참 박은수만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겁니다. 이원중 판사님. 5. 피고인 최철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2019년 6월 25일 12시 30분경 강문 광장 내 해치마당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전땡일이 우리 공화당 천막 부근에서 목격되자, 왜 철거가 다 끝났는데 철거 용역업체 이놈이 거기서 왜 빈둥거렸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한정을 했나.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폭행을 가했던 이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봤나 보지. 근데 왜 다 가지 않고 왜 거기서 앞에서 빈둥거렸죠? 철거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전땡일이 우리 공화당 천막 부근에서 목격되자, 저 사람이 철거에 동원됐던 용역이다, 잡아 끌고 가야 한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끌고, 그 용역이 최철호 씨가 그렇게 신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끌려갔겠어요? 참.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말도 안 돼. 최철호 씨가 누구를 바닥에 꼬나맬 그 정도의 신체가 아니에요. 응? 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에 걷어차는 듯 폭행을 하였다. 거짓말이네. 응? 도리어 최철호 씨는 끌려가고 이빨이 다 부서져 갖고 있어요. 이래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동하여? 뭐 그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용역 직원은 아니니까 뭐 말리든가 뭐 분노에 차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모함한 건 없어요. 공동으로 모의한 건 없어요. 피고인 증거의 요지. 피고인 조은진, 최철호, 이동환, 신준현, 김동우, 변성근, 송영진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거의 요지. 일부 법정 진술한 거 한 개도 안 받아줬잖아요. 피고인 이영구, 양재구의 각 법정 진술. 뭐 증인 또 쭉 이렇게 쭉 나와서 증인 전부 다 나왔고, 대체로 그 피해자라고 하는 인간들, 서울시 용역 직원들
전부 이 사람들 한 주장 다 썼습니다. 행정대 집행 계고 송부한 거, 날짜별로 뭐 쭉 했다는 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검찰들이 낸 거, 뭐 우리가 폭행했다는 그런 자료들 전부 다 나열했습니다. 판사가 전부 다 그런 거고, 판시, 그 다음에 판시 정가, 범죄 경력 조회 판결문, 네. 그 다음에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조은진 형법 144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136조 제 138조와 제 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뭔지 모르겠어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벌을 받는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벌을 받는다. 자파들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6조, 네, 대한민국 형법 136조가 네, 공무집행방해네요. 공무집행방해. 네, 144조는 특수공무방해, 136조는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다 봐줍니다. 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도 뭐 이 조항이 또 몇 개 있는데,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미신고 집회의 점, 그 다음에 모욕죄의 점 뭐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 최초로 변성건에 대한 것도,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의 점, 그 다음에 피고인 이동환, 이영구 등등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점, 송영진 대해서 미신고 집회 점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 1. 형의 선택, 피고인 조은진 최초로 이동환, 이영구, 신준현, 양재구, 김동우, 변성근 각 징역형 선택. 그 다음 피고인 송영진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노역장 유치, 뭐 집행의 간합 명령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가 피고인 조은진, 송영진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집시법에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인 조은진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을 조롱하고 욕을 하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당연하죠. 그 자파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파들 전부를 향해서 그런 거지 누구를 꼭 집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파들이 강한 분들 한두 명 있겠어요? 뭐 걔네들 김창호 단체만 있겠어요? 수두로 깔린 게 자파들인데? 예. 그러니 그거 뭐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도 자파들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 피고인 변성근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대표와 촛불 시민 운동단체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 벌어져 당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당대표 주위에 있던 피해자를 당대표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팔을 잡아당겼을 뿐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자, 우리 정말 진짜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전부 다 우리한테 뒤집어 씌고 자파들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요 이하로 손을 댔다면 폭행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하여튼 이것만 움직였다 하면 쟤네들은 자파들한테는 폭행이니까. 하여튼 뭐 억지도 자파들의 전용이니까. 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공통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시 서울시에서 우리공화당 송영진이나 그 누구에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현장 책임자에게 통지하지도 않는 등 위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 미흡하다. 위 행정대집행 당시 용역 직원들은 강목, 빠루 등의 연장을 들고 천막 내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의 기둥을 제거하여 천막을 주저앉히고 천막 내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천막 내 당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는 바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은 적법함,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여 이에 정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대집행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노인들로 소수이고 행정대집행을 시도한 서울시 공무원 500명, 용역직은 400명이므로 집회 참가자들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오면은 우리가 뭐 맞겠다고 한 거지. 우리가 뭐 걔네들 두들겨 패려고 생각은 했겠어요. 2. 피고인 조은진. 행정대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고인의 천막에 있던 당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천막 쪽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앞에서 길을 막고 있던 철거업체 직원인 피해자 이땡학에게 길을 비키라는 취지로 가볍게 뒤통수를 건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조은진 대표가 그 한두 놈을 때려서 뭐 하려고요? 에? 참 지가 고개 돌리다가 맞았나 보지. 가볍게 뒤통수를 건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이땡원, 최땡원의 경우 이들은 철거업체 지휘관인 사람들로 단순 철거가 아닌 당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삿대질을 하였을 뿐이며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폭행을 하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멈추라고 얘기를 했겠죠. 항의를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을 뿐이며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판사가 이런 건 한 개도 받아주진 않고 3. 피고인 최초로 피고인이 피해자 임땡의 얼굴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 피고인은 하여튼 때리려고 한 표시만 해도 폭력이라고 하니까 좌파들이나 박은수는 피고인은 용역 직원들의 가격한 진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4. 피고인 이동환. 강목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용역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 안에 있던 여러 여성 당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용역들이 들어오지 마라는 취지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목을 던진 것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피고인 신준현. 피고인은 옆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안전핀이 제거된 소화기를 건네받은 후 소화기 손잡이를 잘못 붙잡아 분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 얼굴 다 쏜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뭐 주변에 소화기가 있어도 말은 뭐 안전핀 뽑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만일의 사태에 소화기를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의문이에요. 누가 건네주면 그거 손잡이 갖고 있다가 잘못 분사된 거지. 그리고 얼굴에 정면 조준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폭행을 했다고 특수공무 방해를 했다고 이러고 있어요. 6. 피고인 김동우, 변성근. 용역들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은 있으나 용역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의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기둥이 무너지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니까 당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용역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하여튼 판사는 우리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피고인 최초의 폭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전 땡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당원의 말을 듣고 전 땡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일부러 붙잡고 그 사람을 뭐 두들겨 패겠어요? 붙잡았지? 소리 지면서 다른 사람 오도록 해서 붙잡고 있었다는데 이런 거는 판사가 한 개도 받아주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가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넘어졌다고 이런 것만 피해자가 말하는 그런 거짓만 받아들였어요.
2.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말하고, 뭐 집회에 대한 얘기 있고, 이건 건너뛰고, 법리에 대한 건너뛰고, 또 해서 피고인 조은진의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5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은 여기서는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집회 신고를 낼 수 있는 48시간이 주어졌냐 이거예요. 안 주어졌잖아요, 판사님. 응? 그런 사정은 전혀 감안 안 하시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 신고를 내질 않고 집회를 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허가를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됐었잖아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그러니까요. 2월 4일날 문재인이가 현송월이 온다 했고 2월 6일 2월 4일날 발표하면서 2월 6일 온다 했고 신문을 본 2월 5일날 그러니까 2월 6일날 현송월이 온다 묵황에 들어온다 하니까 페이스북에 쓰고 쫓아갔으니까 24시간을 48시간을 안 줬잖아요. 문재인이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및 네이버 대한애국당 카페에 묵황에 직결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였다. 묵황은 북한의 만경봉 92호가 입항할 예정이고 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보도할 기자 등이 모여 평소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의 집회에 대비한 질서 유지가 필요한 곳이었다. 아니 그때가 2018년도에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근데 그곳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것인지 안 모일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판사님은? 응?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의 집회에 대비한 질서 유지가 필요한 곳이었다. 아니 이태원 사건, 이태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이때는 누구보다 알았을 텐데 경찰이 안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배를 보기 위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피고인 등 대한애국당 당원 200여 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고 200명이 참가했다는 건 그 판사님은 어떻게 증명을 했나요? 응? 저도 사실 묵황 가는 거 저는 몰랐고 저는 안 갔는데 대한애국당 당원이 200명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판사님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판결을 했나요? 경찰은 만경봉 92호가 입항할 때 기습시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령 880여 명을 동원하여 묵황 여객선 터미널 인근 및 묵황 주변에 배치하였는데 그러니까 만경봉호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다 막으셨네요. 묵황 여객 터미널 묵황 주변에 다 배치를 해서 막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피고인 등은 묵호항 난방파제에 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치 묵호항 난방 방파제 인근에서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입항하는 모습이 보이자 만경봉 92호를 향하여 북한 인공기 및 김정은 사진 등을 불태우고 만경봉 92호를 향하여 북으로 돌아가는 등으로 소리치며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뿌리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서로 몸싸움하는 등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그러니까 왜 김정은 사진이나 인공기를 태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이런 거를 보호하려고 그랬었나요? 아니 그날 기자회견 한다고 갔던 사람들이 곱게 행사를 치르도록 했으면 됐지. 설사
만경봉호에 진입하든가 그 만경봉호를 부시려고 했다면 모르지만은 김정은 사진, 인공기 사진 이거를 태운 것을 곱게 끝내도록 했으면 됐지. 왜 경찰이 여기다가 수화기를 뿌려대면서 행사를 못하겠나요? 김정은 사진 태우는 게 그렇게 잘못됐고 김정은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었어요? 사진도 불태우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성조기를 태우면 되는 거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항소심에서 싸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자회견이 곱게 끝나도록 했으면 되지. 거기서 고호를 지르지. 설사 우리가 뭐 만경봉호에 뛰어들어갖고 뭐 그거 때려 부시려고 했겠어요? 아니 사람도 200명밖에 안 된다며요. 거기 다 우리 그 대한애국당 사람도 아니고 거기 뭐 애국 국민들이 모였는데 실제로 얼마 거기 200명이라 했으니까 다 모여봤자 200명밖에 안 되네요. 거기 대한애국당 당원들 몇 명 있었을 테고 애국 국민들 있었을 테고 얼마 안 되네. 근데 경찰은 880명이나 모였다며요. 참. 피고인은 북계 만경봉호 입항을 반대한다. 대한애국당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던 대한애국당 당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데 아니 그러면 정당의 대표가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좌파 정권 넘어간다고 좌파 정권 넘어가서 김정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이런 것도 못하면은 정당이 대표예요? 에? 등신 같은 배신자당의 자한당의 인간들이나 쩔쩔매가지고 입 쳐닫고 있었지. 뭐 행동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고 애타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게 대한애국당이었고 그 당의 대표인 조원진 대표밖에 더 있었나요? 정말 그런 것도 안 했었다면 진짜 이 나라는 이제 김정은한테 넘어가도 눈만 끔뻑끔뻑할 등신 같은 국민들이었었지. 그 회견문 낭독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사 시간 대부분은 피켓팅, 구호 제창 그러면 뭐 묵호항에 그 만경봉호가 들어왔는데 12분 만에 만경봉호가 들어왔다가 딱 사라지고 없었나요? 그 계속 사람들 북한 애들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남한 사람들이 그 북한 애들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고 소리 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참 그때 펜스 부통령도 와서 문재인이가 어떻게 하든 펜스 부통령하고 김정은, 김여정하고 악수하게 하려고 쇼한 거 그거 가지고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얼마나 쇼를 했는데 그거 막아내려고 한 조원진 대표한테 대한애국당 당원들하고 애국 국민들한테 표창장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구호제창 대한민국 국민은 평양올림픽 반대한다. 국민을 속이고 대북제재 유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당연한 구호였었잖아요. 이런 것도 못하면은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 자격이나 돼요? 하영식 등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송영진 피고인 송영진의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법내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넉넉히라는 말을 법률 용어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세윤이가 썼나 아니면은 항소심에서 썼나? 네, 김문석이가 쓴 것 같네. 항소심에서 넉넉히 김문석이 이 말을 쓰니까 오정정 기자가 그랬죠. 법률에서 이 말을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원중이가 또 이 말 썼어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5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할 시간을 안 주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장난쳤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모욕의 점에 관하여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특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발언자의 의도
발언 당시 주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발언한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좌파가 경멸적 감정이라면 좌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죠. 빨갱이가 경멸적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하면 빨갱이 짓을 안 하면 되죠. 나는 우파라고 좌파들이 하면 난 그거에서 경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좌파들이 경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지. 왜 대한민국에서 경멸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좌파 행동을 하는 거냐고. 응? 빨갱이도 마찬가지고. 응? 이게 경멸적이라고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지목하여 발언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건 인정하시네 판사님. 이 사건 당시의 주의사항, 피해자와의 이전관계, 피고인의 발언 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자회견 앞 부근에서 세월호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좌파들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통칭으로 한 놈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이 좌파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모욕적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지.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을 빨갱이 한 것도 죄가 안 됐어요. 좌파라고 한 것도 다 지금 온갖 방송 좌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뭐 어떤 인간이 좌파 행동해서 좌파라고 해도 전혀 지금 문제없이 온갖 유튜브에서 방송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가 좌파 판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판사님 좌파 맞아요? 4. 피고인 변성건 최초로의 각 폭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제2항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이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하면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와는 요한다. 아유 참 별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변성건은 최지민, 여기는 동그라미 없이 했어요. 최지민,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 최초로는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함께 위 각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과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몇 년 동안 다녔으면도 제가 나가면서 오늘 누구를 패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가 다니면서 누구든지 덤벼 했지만 제가 말로서 싸우려고 했지 제가 폭력을 가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는 누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5.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1. 행정대집행법의 규정. 이렇게 규정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절차적 적법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애국당은 2019년 5월 10일경 서울시에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등등 천막 쭉 한 거 개고장 발행한 거 쭉 있는데 박원순이가 우리가 박원순이나 종로경찰서가 우리가 집회 신고를 내도 안 받아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퉈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이가 왜 우리 대한애국당에 그 집회 신고를 내면 그렇게 안 받아주고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 그런 언제 천막을 철거하라고 개끝장 발행했다고 쭉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3.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적법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우리공화당 당원들 200여 명은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천막 이동과 그늘막 한 동을 둘러싼 상태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대회를 만들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그들에게 손과 발로 폭행을 가하고 천막 안팎에 있던 생수통, 강목 등을 투척하면서 천막 등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이에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을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 천막 내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천막 내에서 끌어내는 등 행정대집행할 때 이렇게 하라고 물리력으로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곱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들고 와서 천막을 깨부수기 시작했었죠. 일부 강제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인정은 하네요. 강제력 동원한 거 인정하네요. 천막 등을 설치한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박원순이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자로 만들었었잖아요. 집회신고를 내줬으면 우리도 곱게 집회를 하고 끝났을 텐데 그거를 못 견뎌서 좌파들이 전화질을 하는 거를 못 견뎌갖고 우리를 범법자를 만들면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일부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천막 등을 설치한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측되는 위험성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명피해 났으면 어쩌려고 했어요, 판사님? 그래서 백남기 같은 사람 죽어도 쩔쩔매고 앉아갖고 아직도 경찰청장 대법원 판결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인명사고 안 나기를 다행인 줄 아세요, 판사님은. 좌파들이었다면 진짜 용역업체들 다 진짜 좌파들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겠어요? 일부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좌파들이었다면 당연히 이거 인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원중이가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하다. 적법한지 안 한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원인 제공한 처음에 시작한 천막을 치면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판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박원순이가 우리가 적법하게 하려고 집회신고 낸 거 이걸로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1.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을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류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사람 죽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겠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한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직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 행위 당시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지. 박원순의 눈에 우리는 10명만 있어도 다수라고 할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 폭력을 하려고
폭력을 하려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박원순한테는 전부 다 우리가 폭력배로 보였겠죠.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있어도 박원순한테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예.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양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대집행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였으면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예, 판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하요. 넉넉히라는 말 말고 구체적인 예로 말을 해야 되겠죠. 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 실행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거는 맞는 말이죠. 판사님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참여하고 천막 설치 등 농성의 경위와 과정, 적법함, 행정대 집행 실시,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폭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네, 따로 지위가 있지 않아도 거기 있던 사람은 박원순에 대해서 박원순이가 하는 불공정한, 불평등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더구나 문재인, 박원순에 대해서 하는 짓에 대해서는 애국국민 누구라도 거기에 저항했을 거예요. 네. 피고인들은 천막 내 농성 인원 등 200여 명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참 어마무시한 숫자에다가 위력이네요. 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무는 물론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적법한 이 사건 행정대집행 등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네, 공무집행 방해가 처음부터 박원순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범법자를 만들려고 했었고 네,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뭐 거기 뭐 강화문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5월 10일 하자마자 11일부터 개고장을 뿌리대기 시작한 박원순의 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범법자를 만든 거죠.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범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네, 자파판사 다운 판결이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네, 뭐 등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강화문 광장에 설치된 불법적인 천막 박원순이가 우리를 불법자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박원순이한테 네, 역사적인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설물 철거하려는 서울시의 적법한 행정대집행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방해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와 그 영향을 고려하면 이거 가지고 사회적 피해와 그 영향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2017년 3월 10일 날 5분 돌아가신 그 피해와 그 영향은 어떡하고요. 그거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결국 이태원 사건 되지 않았어요? 네, 그 재질은 더욱 좋지 아니하다. 네, 3월 10일 돌아가신 그 물리력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 난 거 아니겠어요? 그 재질은 더욱 좋지 않다. 네. 그러면 이태원 사건 가지고 사실 저는 뭐 지금 좌파들 뜯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판사가 이따위로 판결한다면은 네,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네. 더 나아가 피고인 조은진은 이 사건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집회 등 형사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낼 수 있는 물리력인 시간이 없었으니까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정당 활동을 한 거죠. 적법함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폭행으로 대응하는 등 참, 모욕이에요. 판사님. 공권력을 경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활동이라고요. 에?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게 뭐죠? 에?
이것이 당원들한테 전가한 것도 아니고 타인이라고 하면 박원순이겠죠. 박원순. 응? 우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 낸 것을 받아주지 않은 박원순이죠. 그리고 벌금으로 얼마든지 매길 수 있는데 벌금을 안 매기고 불법적인 폭력을 이용해서 천막을 떠내려고 했던 박원순이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박원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박원순이한테 우리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피고인 조은진은 판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사실상 주도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날 사건을 무마하려고 용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뭐 주도는 무슨 주도야. 거기 있던 당원들 안 다치게 하려고 폭력배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친 거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무죄가 돼야지. 조은진 대표한테 조은진 대표가 주도를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죄가 돼야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참, 자파들한테 안 당해봤으니까 이원정 판사님은 모르시는데 이 자파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는지 보세요. 뭐 박근혜 뭐 못 나와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 내용을 보면 하기야 뭐 이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자파 성향 아니면은 참 이렇게 판결할 수가 없지. 자파들이 그렇게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극을 받았는지 탄핵이 잘못됐다고 부르짖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탄핵이 잘한 건가요? 어느 하나 적법하게 된 거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한테 박 대통령은 감방에서 못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분노를 안 해요? 참. 피고인 조은진 최초로 이동환, 김동우, 변성근, 송영진을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거는 뭐 고려는 해줬네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거는 또 고려를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중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충분히 마지막에 보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다툴 수 있네요. 네.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충분히 항소심에 가서 우리는 다투어야 할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이 재판에 그 민주의 서정훈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 주원의 변호사님 두 분이신데 제가 뭐 다른 재판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재판장에 김경수, 조국은 막 로펌이 뭐 5개 막 돼갖고 변호사들이 10명 이상 되고 또 법정에서도 그 로펌에서 온 직원들이 막 타자를 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항소심에 가서는 아마 그 변호사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니면서 본 변호사들 몇 분 계신데 제가 2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당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변호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뭐 신뢰될 수도 있고 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재판을 맡아줄 수 있는지 이건 뭐 당하고 제가 상의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맡아 보실 수 있는지 또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2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분들이 뭐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될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조남준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2분은 한 분은 우리 공화당 이 사정을 이 사건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 전에 하여튼
계속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계시고, 현송월이 서울역 앞을 지날 때 행사했던 거 그거 가지고 저한테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얘기도 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 뭐 6월 25일까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분은 검사 경력이 조금 있으시고 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제가 법원에 다니면서 본 분인데, 이분은 주로 판사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런 판사 경력 있는 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이규원, 차규근, 유광철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분이 있어요. 좌파 검사를 했던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 검사를 하고 있다가 그 김학의 씨 그 사건 불법 출금 관련 이 사건이 되면서 그만두고 나와서 이분이 파기환송된 재판들을 이분이 맡아서 하는데, 주로 돈 없는 분들 맡아주긴 하는데 좌파 성향이에요. 뭐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사건을 좀 파헤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재판이 나와서 그 김학의 씨 불법 출금을 한 그 판사 아니 검사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나무랬어요. 잘못한 거다. 응?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한 거는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최순실 사건도 이 사람하고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그 뭐 정의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좀 좌파 쪽인 그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이분이 나와서 고생은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돈은 못 부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조금 우파 쪽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좌파 쪽에서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비난을 먹는 그런 분인데, 하여튼 제가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나갖고 검색을 해서, 이분은 뭐 워낙 이제 뭐 그 변론해도 돈도 못 벌고 그래갖고 사무실도 없고 어떤 좌파들한테도 막 비난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좀 찾아보고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워낙 뭐 성향이 우리하고는 워낙 다른 분이긴 한데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내년 4월 12일인가 이때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조은진 대표께서 선거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날짜를 이렇게 좀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에서 뭐 그 대법원 판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일들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여튼 조은진 대표가 이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 사건 때문에 선거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동지님들께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올해 한 해 더 열심히 우리가 싸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